여보, 제발 당신 친정아버지께 한 번만 빌어줘. 처가살이라도 좋다고 살게만 해달라고 해줘. 감히 집안을 쫄딱 말아먹어. 그게 바로 너를 키워낸 우리의 눈물이다. 지금부터 내가 자네 뼛속까지 썩어버린 정신을 개조시켜줄 테니 각오 단단히 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김도희라고 합니다. 현재는 친정집과 살림을 합쳐 살고 있어요. 제 남편은 처가살이를 하는 중이죠. 지금부터 어쩌다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는지, 사람이 어쩌다 한순간에 망가지게 되었는지, 제 사연을 한번 써내려가 보려 합니다. 때는 10년 전, 밖으로는 흡사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담은 듯한 거대한 눈송이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고, 제 마음속에는 이 폭설보다 더 차갑고 격렬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제 철없는 남편 동철 씨의 코인 투자 실패로 저희 부부는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던 전세 보증금을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저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철 씨는 원래 평범한 대기업 다니는 일개 직원이었습니다. 그 흔한 허세도 없었고 눈에 띄게 큰 욕심도 없던 사람이었죠. 적어도 그 지옥 같은 코인 투자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그의 친구라는 작자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번지르르한 말솜씨와 함께 코인으로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허황된 소문을 퍼뜨렸고, 팔랑귀 동철 씨는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초반엔 정말 기적처럼 꽤 큰 돈을 벌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계좌 잔고를 보며 동철 씨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우쭐거렸죠. 제게는 값비싼 명품 가방과 번쩍이는 구두를 사다 안겼습니다. 제 손에 들린 그 가방과 구두가 불확실한 미래에 제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반짝이는 선물들이 잠시나마 저를 현혹시켰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강남 요지의 전셋집에 살고 있었지만 남의 돈으로 사는 집은 언제든 폭풍에 휩쓸릴 수 있는 갈대밭 같았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저 멀리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고, 이대로는 삶이 너무나도 불안정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동철 씨에게 코인 투자를 그만두자고, 그만 벌었을 때 이 돈으로 당장 내 집을 사자고 수차례 애원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고, 때로는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동철 씨, 이젠 그만해요. 이렇게 벌었을 때 멈춰야 해요. 우리 집부터 마련해야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밤마다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지금 해야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뒤바꿀 기회라고. 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제가 알던 순박한 동철 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낯설고 섬뜩했습니다. 저는 그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차마 강하게 막아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과 함께 찾아올 비극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지독한 착각이 제 목을 죄어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결국 동철 씨는 사고를 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잘 다니던 회사를 퇴직까지 하고 전업 투자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제 머리 위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멀쩡한 직장을 왜 그만둬요? 코인이 밥 먹여줘요. 제 절규에도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코인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물론 우리 아기의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붙던 아기 보험금까지 해지했습니다. 그 어린 것의 미래를 담보로 도박판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손을 벌려 거액의 돈까지 빌렸습니다.
동철 씨의 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없는 형편에도 쌈짓돈을 모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박하고 선량한 시어머니의 피 같은 돈마저 모조리 코인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에 온몸이 축축했고 잠에서 깨어나면 동철 씨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 속 숫자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고 눈 밑은 다크서클로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말투는 신경질적으로 날카로워졌고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듯 위태로웠습니다. 우리 집은 점점 더 무거운 침묵과 불안감에 짓눌려 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이 집어삼키는 것처럼요. 어느 날 아침, 동철 씨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도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분명 오를 거야. 그의 목소리는 희미한 희망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제겐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악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인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고 결국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은행에서 대출까지 끌어다 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야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그의 탐욕스러운 투자에 모두 녹아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남은 것은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출 상환 독촉장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저희는 우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피부치인데 아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겨울 바람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동철 씨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시댁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나가라! 이 망할 놈의 자식! 네가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문 밖으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철 씨는 사고뭉치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동네 우물을 빠뜨려 동네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들더니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사고를 치고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사업을 벌인답시고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날려먹은 적도 있었죠.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이번만은 용서하자며 덮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인 사태는 그들에게도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었나 봅니다. 동철 씨가 간신히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식사 중이셨는지 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밥과 국이 놓여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제 남편을 보자마자 식사하시던 중 주방 냄비며 국자, 숟가락 등 음식물이 담긴 채로 던져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하의 망나니 같은 놈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놈 발도 못 들여놓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국물이 흥건한 냄비가 동철 씨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밥알이 제 옷에 튀어 얼룩을 만들었지만 저는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과 냉대는 얼어붙은 제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시댁 문을 나설 때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이라곤 차가운 눈발과 막막한 미래,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삶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얼음,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댁 문전박대라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을 뒤로하고 저희는 결국 마지막 보루였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눈물로 저를 맞이했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동철 씨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동태 눈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게는 따뜻한 분이셨지만
사위에게는 한없이 엄한 분이셨죠. 아니, 엄하다기보다는 참교육의 칼날을 꺼내 든 장군 같았습니다. 자네, 이 집이 여관인 줄 아나? 밥만 축내는 백수는 우리 집에 들일 수 없어. 아버지의 첫마디는 비수처럼 동철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동철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싸늘한 시선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철 씨의 혹독한 인생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명 김서방 정신개조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날 새벽 5시에 동철 씨를 깨우셨습니다. 자네, 입을 걷어. 백수가 잠만 자면 되겠나? 잠결에 비몽사몽한 동철 씨의 귀에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자 아버지는 손에 들고 계시던 몽둥이로 바닥을 탁 치셨습니다. 몽둥이는 물론 어젯밤 제가 몰래 가져다 준 이불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녁에 이불을 다 걷어가 버리고 얇은 담요 한 장만 던져주셨던 겁니다. 이불도 사치라. 외치시면서요. 동철 씨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아버지의 뒤를 쫓아 약수터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리고 숨을 헐떡이더니 며칠이 지나자 억지로라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약수터 꼭대기에서 아버지는 동철 씨에게 차가운 약수물을 양동이로 퍼다 날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이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물로 씻어내자. 새벽녘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동철 씨는 이를 악물었고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몸서리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출근시키고 동철 씨에게 앞치마를 두르고 친정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평생 부엌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동철 씨는 계란 후라이 하나도 제대로 뒤집지 못했습니다. 밥은 서리거나 질퍽했고 국은 싱겁거나 짜기 일쑤였지요. 아버지는 그런 동철 씨의 밥상을 보며 대놓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게 밥이냐? 꿀꿀이죽도 이것보단 낫겠다. 내가 자네 때문에 아침부터 체하겠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동철 씨는 그저 묵묵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빨래는 손빨래만 허용하셨습니다. 세탁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버지는 동철 씨에게 쭈그려 앉아 가족들의 속옷까지 손으로 빨게 했습니다. 뽀얗던 동철 씨의 손은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몰래 연고를 발라주려다 아버지께 들켜 혼쭐이 났습니다. 쓸데없는 동정심 부리지 마. 저놈 정신 차리게 하려면 저 정도는 견뎌야 해. 그 지옥 같은 정신 개조는 무려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철 씨는 새벽 약수터 훈련과 아침상 차리기, 손빨래, 그리고 아버지의 잔소리와 질책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 억압적인 인내의 시간 속에서 동철 씨는 점차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던 일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능숙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상도 점점 정갈해졌고 빨래도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삶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식사하시던 중 동철 씨에게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더 이상 이렇게 놀고 먹을 순 없지 않나? 동철 씨는 순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회사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자네가 한번 맡아보게. 동철 씨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식재료 납품 회사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문턱까지 넘봤던 동철 씨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켜만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철 씨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독한 인생 훈련을 견뎌낸 동철 씨는 더 이상 돈만 쫓던 철없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겸손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아버지의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약수터에서 땀을 흘리고 아침상을 차린 뒤 출근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코인으로 모든 것을 잃고 시댁에서 쫓겨나고 친정에서 지옥 같은 훈련을 받으면서 동철 씨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취직 성공은 단순한 일자리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고 저희 가족에게도 다시 찾아온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옥 같은 인생 훈련을 뚫고 동철 씨는 드디어 아버지의 식재료 납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곧장 임원 자리나 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활용 분류 작업이라는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셨죠. 명문대 졸업장에 대기업 경력까지 있는 사람이 쓰레기 분류라니 상상이나 가십니까? 저는 동철 씨가 자존심 때문에라도 뛰쳐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1년간 아버지에게 갈리고 볶인 탓인지 그의 자존심은 이미 먼지가 되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는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평생 땀 흘려 일해온 분들이셨죠. 동철 씨는 그분들과 함께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쓰레기를 분류했습니다. 플라스틱, 유리, 비닐, 종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에서 그는 묵묵히 몸을 놀렸습니다. 처음에는 저 잘난 김서방이 얼마나 가겠어? 라며 수군대던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철 씨가 그저 잠깐 들렀다 갈 낙하산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동철 씨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투박한 도시락에는 갓 지은 밥과 김치, 그리고 소박한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죠. 그는 늘 먼저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먼저 드세요 하며 권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기거나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일에도 서슴지 않고 나섰습니다. 하루는 비 오는 날, 어르신 한 분이 빗길에 미끄러져 재활용품을 쏟아버리셨는데 동철 씨는 망설임 없이 빗물 고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함께 쓰레기를 주웠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회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철 씨는 노동의 가치를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코인 같은 허황된 투기에만 매달려 쉽게 돈을 벌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 맛보는 밥 한 끼의 소중함, 동료들과 나누는 작은 농담의 즐거움, 그리고 자신의 노동으로 세상에 기여한다는 보람. 그런 것들이 그를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과 욕망으로 번들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삶에 대한 진정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드디어 빛을 본 것 같았죠. 얼마 후 아버지는 동철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가슴을 졸였습니다. 혹시 동철 씨가 또 무슨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불호령이 또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동철 씨는 평소와 다르게 상기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희야, 장인어른이 회사를 맡아보라고 하셨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활용 분류부터 시작한 지 겨우 1년 만에 아버지가 자신의 평생을 바친 회사를 동철 씨에게 맡기려 하신다니. 아버지의 김서방 정신개조 프로젝트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아직 자신 없습니다. 라며 겸손해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새로운 도전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 곁에서 회사 운영 전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류 관리, 거래처 응대, 직원 관리, 회계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그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버지의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동철 씨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날마다 달라졌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허세 가득했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을 책임지고 회사를 이끌어갈 든든한 가장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불안감과 불신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철 씨는 가장 먼저 월급을 모아 시부모님께 고급 내복을 보내드렸습니다. 내복과 함께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통도 보냈다고 합니다. 코인으로 모든 것을 잃고 시댁 문전에서 쫓겨났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의 치욕과 죄송함을 담아 동철 씨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는 거의 1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도희야, 동철이가 보내준 내복 잘 받았다. 이 아버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동철 씨가 퇴근하고 오면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종종 그의 휴대폰을 울렸습니다. 이제는 꾸짖는 목소리 대신 아들과 손자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평범한 대화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가끔 동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다니는 회사 일은 괜찮으냐? 하고 무심한 듯 묻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용서의 말은 없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위에 대한 염려와 그가 달라졌음을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제 남편, 동철 씨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후인이니 투자니 하는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회사와 가족,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것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인어른과 약수터를 뛰고 출근해서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책임감 있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옆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닥쳤던 그 모든 시련은 어쩌면 저희 부부가 함께 더 단단해지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설 같던 지난날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고 저희 앞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낸 우리 가족은 이제 그 어떤 풍파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뿌리를 내린 듯합니다. 누구나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십시오. 이번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